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 머니 김덕조입니다. 자,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3사가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 63조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해 한국을 그룹 미래산업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전환기를 맞아 오는 2025년까지 4년 동안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및 배터리셀 공장 설립을 비롯한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국내에는 그 5배에 달하는 투자를 공언한 겁니다. 투자 분야는 크게 3가지로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16조 2천억 원, UMA,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AI 등의 8조 9천억 원, 내연기관차의 상품성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38조 원이 투입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모든 분야의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목적 기반 차량, 즉 PBV 전기차 전용 공장 시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홀류 생산 시스템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합니다. 기업의 역할은 시대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의 역할 확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기업 역할을 사회 가치 증진까지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과 행동입니다. 또한 전동화 제품 성능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냅니다. 2025년에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체계하에서 개발한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PBV 전용 플랫폼 ES를 선보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의 기반이 되는 기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와 차별화된 플랫폼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현재 5%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에 관해 시장서 평가대는 아직은 시기상조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 기반인 충전 솔루션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외부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구축합니다. 또 충전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UBSS 등 다양한 영역의 신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사회 책임 경영 메시지에 기반해서 환경, 사람, 사회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이 단순한 완성차 회사가 아닌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했는데요.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모바일 로봇 등서부터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지역 항공 모빌리티 기체 개발 및 핵심 기술 내재와 인프라 조성,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동국제강이 컬러 강판의 글로벌 거점을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와 인도, 태국에서 이미 거점을 두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7개국의 8개 거점까지 컬러 강판 해외 가공 서비스 센터를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배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국제강이 지난해 에버랜드에 설치한 디지털 프린팅 강판입니다. 색깔과 패턴을 구현하는 데 제한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고객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택부터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컬러 강판의 적용 사례도 각양각색입니다. 동국제강이 컬러 강판을 처음 선보인 건 1972년. 1970년대만 해도 16만 톤에 불과하던 컬러 강판 생산 능력은 어느덧 85만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건축 자재는 물론 가전제품에서 컬러 강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탓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DK 컬러비전 2030 선포했거든요.
이제 거기 안에 가장 큰 추진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매출 확대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해외 거점을 이제 추가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3개국 3거점에서 7개국 8거점으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컬러 강판 해외 거점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와 태국, 멕시코에 코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제2의 멕시코 코일 서비스 센터를 짓고 있고 올 초에는 베트남 봉따오성에 있는 베트남 코일 센터에 삼성물산과 합작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폴란드와 호주, 베트남, 미국의 거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내년에 시장조사에 나설 예정이고 베트남에도 지분투자 공장이 아닌 동국제강 법인 코일 서비스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코일 서비스 센터가 아닌 판매 법인이나 지사 형태를 검토 중입니다. 유럽 쪽은 저희가 지금 후보지로 지금 여러 개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일단 폴란드 지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쪽에 자동차라든지 가전 쪽에 대한 유럽에서의 글로벌 생산 허브거든요. 동국제강은 해외 거점이 모두 완성되면 컬러 강판의 연간 생산 능력은 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거점 확대의 배경에는 수요자들의 근거리 공급 체계를 뒷받침하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컬러 강판의 판매율도 내수보단 수출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출이 2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수 시장의 위축이 아닌 수출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게 동국제강의 설명입니다. 동국제강은 앞으로도 수출 비중을 계속 늘려 컬러 강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보는 물론 컬러 강판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자, 앞으로 팍스경제TV는 이 분양 현장의 명암을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청약을 고려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분양 현장은 동화 3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동양건설산업에서 시공하는 봉담 파라곤입니다. 이 현장은 과장 광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세권과 쾌속 전철망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자가 가보니 열악한 통학로를 비롯해서 전철역까지 도보로 무려 1시간 거리였습니다. 부동산 담당하는 이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이곳에는 동양건설 산업이 시공하는 봉담 파라곤 아파트 조성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내년 5월 입주가 예정된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까지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조만간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지만 주변 시설은 미비해 황량한 모습입니다. 지난 20일 일반 분양을 시작한 봉담 파라곤은 대표적 장점으로 초중고 학세권 입지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신설 예정 봉담 1고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바로 앞 신설 예정인 동화 1초 학교 부지는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채 풀들만 무성했습니다. 화성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이곳은 학교 설립 검토 단계로 지구 조성 완료 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 학교 설립과 관련한 일정은 없으며 관할 교육청에서도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지 주변 통학 환경도 문제입니다. 주변에는 각종 도로 공사와 아파트 건설로 대형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비산 먼지도 상당했습니다. 또 다른 강점으로 부각한 교통 편의성도 짚어봤습니다.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은 약 3.7km 거리로 걸어서 약 57분이나 소요됩니다. 단지 앞에 정차하는 버스를 타도 20여 분이 걸립니다. 또한 안내책자에는 신분당선 봉담 연장 사업이 계획 확정된 단계라고 표기돼 있었는데요. 허나 이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됐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 철도트램과 담당자는 지난해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봉담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규모 택지지구인 봉담 3지구와 효행지구의 실시계획 이전 단계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수행지구도 그렇고요. 봉탄 3지구도 지구가 되게 커서 좀 크게 작용합니다. 인구도 그렇게 막 크지 않아서 역사랑도 거리가 좀 꽤 멀어 있어서. 올 여름 분양시장 열기가 지속되며 신규 단지를 향한 수요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점만을 부각하며 시선을 호도하는 아파트 상품.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자, 이제 시승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오토, 즉 자동 변속기의 자동차가 기본이죠. 이 수동 변속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토요타 코리아가 클러치와 기어 변속의 재미를 담은 스포츠카를 출시해서 화제입니다. 이 많이 팔기보단 매니아들을 위한 그러한 차라는 인식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 차인지 김홍모 기자가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서 직접 몰아봤습니다. 도요타의 후륜구동 기반 정통 스포츠카 GR86을 타봤습니다. 2012년 출시된 GT86의 후속 모델로 1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3세대 GR86은 외형부터 달리기 위해 태어난 차라는 듯 공기가 흐르는 듯한 유려한 곡선의 프레임으로 뒤덮인 투도어 차량입니다. GR86 전용 신규 플랫폼 기반으로 기존 모델 대비 배기량과 최대 출력이 향상됐으며 2.4리터 박스 엔진의 크기를 줄이고 배치를 차체 하부에 위치시켜 무게중심과 운전자의 힙 포지션도 대폭 낮아졌는데요. 본넷의 높이 또한 성인 남성 허벅지쯤에 위치하는 등 날렵한 인상을 가집니다. 최고 출력 231마력, 최대 토크 25.5kg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하며 별도의 추가 튜닝을 하지 않아도 서킷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요타의 모터스포츠 사업부이자 레이싱팀인 가주 레이싱의 엔지니어와 드라이버가 차량의 개발과 튜닝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특히 앞바퀴를 살펴보면 타이어를 감싸는 프레임 양쪽이 모두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행 중 바람이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드나들며 온도를 식혀줍니다. 고속 주행 시 코너링을 돌 때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으면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켜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 장치인 캘리퍼가 500도에서 600도까지 온도가 오르며 오일이 끓어 제동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휠 디자인도 바퀴 안쪽이 다 보일 정도로 뻥 뚫린 모양인데요. 바람구멍을 넓혔다는 의미 외에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한 차체 경량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T86은 만화 이니셜 D로 유명한 도요타 AE86의 후속 모델로 족보를 따져본다면 같은 핏줄인 GR86 역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부드러운 코너링과 시원시원한 드리프트를 자랑한 주인공 차량과 같은 특장점을 가집니다. 전에 GT86 대비 뒷바퀴가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뒷바퀴가 그냥 마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드라이버가 하중 이동에 따라서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코너 돌기 전에 리어를 살짝 흘려볼까 하면 프론트에 하중 주면 싹 따라오고요. 진입 때도 브레이킹으로 리어를 살 돌려주고 타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인스트럭터가 운전해주는 GR86 조수석에 앉아 드리프트를 직접 경험해봤는데요. 아스팔트 도로 위서 미끄러졌지만 느껴지는 감각은 빙판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매끈이 미끄러지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인스트럭터가 페달을 밟으니 그 즉시 차체가 운전자의 의지대로 제동했는데요. 차체가 운전자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니 이런 드리프트를 연속으로 4-5번 시연해도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렇게도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앞바퀴가 차축이 되고 뒷바퀴가 그리는 호선을 차체에 앉아서 느껴보니 여타의 차에서 느껴보지 못한 매력과 동시에 도요타 코리아가 왜 굳이 이런 매니악한 모델을 국내에서 선보이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토요타는 그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된 튜닝이라든가 이런 TRD라든지 일본에 쓰는 모델리스타라든지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고객한테 드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시너지를 저희가 내기 위해서 과거 한 2-3년 정도 전부터 저희가 GR이라는 브랜드로 다 통합을 했어요.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은 앞으로 한국 내에서도 GR이라는 이름들을 고객한테 좀 더 본격적으로 어필할 생각이고 GR이란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한국서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맡은 GR86. 오직 수동 변속기 모델만으로 구성된 요즘 시대엔 어울리지 않는 차지만 그렇기에 더 매력적인 GR86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비즈 초대석. 자, 오늘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진단키트 공급으로 특수를 누린 수젠텍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수젠텍은 지난해에도 국내외 시장에서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지금 뒤에 있는 손미진 대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연간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진단키트 기업 가운데 탑라인에 속하는 수젠텍. 손 대표는 코로나를 통해 회사의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 지난 2019년 상장 초 꾸렸던 회사의 진단 플랫폼을 이제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손 대표가 그리는 수젠텍의 미래는 어떤지 지금 만나봅니다. 저희가 2020년 초에 신속 항체 진단을 먼저 글로벌 시장에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 당시에 먼저 이제 저희가 대응했던 게 스페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페인의 까를로스 연구소라는 굉장히 글로벌 명망 높은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 저희가 저희 제품을 보내서 평가를 먼저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저희가 얻었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유럽 시장을 좀 넓혀갈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파스텔 연구소나 뭐 글로벌 연구소들에서 성능 인정은 사실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19년에 했습니다. 사실 상장할 때 저희의 회사의 어떤 그림에는 코로나는 없었죠. 저희가 각오했던 길들은 체외 진단 쪽에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로나가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2년 반 동안도 우리가 각오했던 길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들을 다 이미 이제 완성을 다 해서 거기에 아이템을 올려서 이제 저희가 제품 출시들을 다들 앞에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내년 내후년은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줄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아이템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론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매출 볼륨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먼저 이제 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선제적으로 론치가 될 예정인데요. 그 아이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알러지 진단입니다. 알러지 진단은 전 세계 시장에 지금 5조 정도의 시장을 마켓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서서히 예전에 올드한 타입의 진단 제품에서 지금 저희가 어떤 장비 기반의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을 가지는 것들로 좀 체인지되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제 파트너사가 이제 중국에 YHL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한 500~600대가 중국에 이미 심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알러지 제품들이 순차적으로 론치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제 허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중국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성, 당뇨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지금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테스트라는 측면은 사실 수젠텍의 키워드 같은 분야인데요. 결국은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진단 이게 사실은 꿈에 그리는 거죠. 결국 의료시장이 앞으로는 검사 영역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진단 영역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수젠텍이 하고 했던 일들은 저희가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도 마찬가지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단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이러한 밸류 체인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수젠텍의 그 포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백신 개발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 mRNA, 그러한 계열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ST팜, 그리고 큐라티스, 그리고 아이진 이렇게 3개의 기업뿐입니다. 모두 백신 임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중 아이진은 최근 정부의 국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석현 연구소장에게 들어봅니다. LNP 전달체가 아닌 이온성 리포저물 전달체로 채택해 아프지 않으면서 안정성이 높은 백신으로 기대되고 있는 아이진의 mRNA 백신. 회사는 올해 초 부스터샷 중심으로 임상 전략을 변경해 국내와 해외에서 임상을 개시했는데요. 김 연구소장은 특히 올해 7월에서 8월 가시적인 성과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하는 것만 몰두하지 않고 호주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시 1, 2A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2B, 3까지 진행이 됐으면 하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받은 mRNA 플랫폼 사업은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mRNA 사업이 향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더불어 향후에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 과제였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 새로운 게 떴으면 그 두 개를 빨리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다시 유행이 하나 지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거를 빨리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백신 제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짰고요. 저희 mRNA 백신이 우리가 많이 맞고 있는 모더나나 또는 파이자 백신하고 다른 게 전달체를 다른 걸 씁니다. 전달체를 다른 거를 쓴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번이 안전성에서 저희가 모더나 파이자를 맞으면 한 며칠씩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원래 백신이라는 거는 맞으면 그렇게 아프면 안 돼요. 근데 저희 백신은 맞은 자리에서의 통증만 있지 저희는 그래서 그 안전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향후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한 번 맞으면 3일, 4일을 아파서 힘들어하는 백신을 우리가 계속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제에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mRNA 백신은 저희가 끝까지 가지고 갈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전달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금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그 LNP가 향후에 지속성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저희 전달체에 노티를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mRNA 백신이 코비드-19에 국한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결핵이나 인플루엔자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서도 이런 mRNA 백신의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됐고 실제로 정부 과제도 몇 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의 mRNA 백신 플랫폼이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코비드-19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백신들이 mRNA 백신으로 만들어져야겠죠. 현재 인식 코비드에 관련된 임상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확증 임상을 통해서 저희 제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미래 예술을 선보이는 축제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개최한 아트랩 페스티벌인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엔데믹 상황에서 열려 관객 참여형 작품들이 많아졌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선지가 그려진 어항에서 물고기들이 움직이자 어항 앞에 설치된 카메라가 음표를 읽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 음표를 피아노로 연결해 연주합니다. 물고기의 움직임이 음악으로 탄생한 겁니다. 영국과 그리스에 흩어져 있던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도 한 곳에 모여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디지털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오랜 동안 그 팬데믹으로 지쳐 계신 관객분들께 저희 그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문화적 즐길거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의 주제는 크로싱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예술의 기능성을 담았는데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센서 인터랙티브, 증강현실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한 작품들이 예술,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은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예술창작 지원 사업인데요. 파라다이스는 예술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그들의 독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문턱을 낮춰주시고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서포팅을 굉장히 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슴에만 품고 있고 머릿속에만 있었던 작업들을 정말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앞으로도 아티스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트랩 페스티벌은 이달 29일까지 이어집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K뱅크가 올해 은행을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 공개, 즉 IPO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K뱅크가 몸집을 빠르게 키우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는 1분기 만에 지난 한 해 순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고객 수는 750만 명으로 1년 새 40%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여수신 상품,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계좌 발급 제휴 등을 통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 K뱅크는 올해 은행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균형 성장을 이뤄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자산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다.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 지금은 모바일이 추가되어서 생산의 4대 요소가 되었고 기업의 생존 요소가 되었다. 물론 지난해 말 기준 K뱅크의 월 실질 이용자는 310만 명으로 아직 카카오뱅크와 토스보단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K뱅크는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앱으로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지속해서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K뱅크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자산 관리 서비스와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K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IPO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K뱅크가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IPO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